아버지와 딸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달라서 다투다가 아버지가 불을 질렀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문제 얘기가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요.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드네요. 이게 과연 불을 지를 일인가? 두 번째는 그럼 보상은 정치인이 해줘야 되는가? 네. 일단은 불을 지른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보상은 정치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올해 5월 달에 저희가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건 4월 30일 오전 10시 20분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 아버지이자 남편인 이 씨가 현관에 갑자기 들어와서 본인 집이 강동구였는데 그 아파트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휴지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그걸 이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그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럼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사건의 전모는 그 전날 발생한 겁니다. 그 전날 이제 이 딸하고 이 아버지가 함께 앉아가지고 술을 한잔 하면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한참 후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설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하고 이 딸이 서로 지지 후보가 달랐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를 지원을 하고 있었고 또 딸 같은 경우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누가 오르니 누가 저러니 이렇게 막 말다툼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엄마가 껴든 거예요. 엄마가 껴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언성이 높아지니까 아버지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차에서 잤어요. 딱 자고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들어와가지고 휴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현관에 집어 던지니 이걸 본 딸이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이 신고를 한 것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잡혀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네. 이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건 분명히 있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불이 안 났잖아요. 미수였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뿐만이 아니라 보호 관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게 이제 사실 그 단일 사건으로 보자면 사실 별일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고 화가 나면 경우에 따라 그렇다고 뭐 불이만 막 번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집에 16년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 남편인 이 씨가 아내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을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징역 2년 6월에다가 집행유예 3년 처벌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볼 때는 이게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 가족의 피해가 크진 않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땐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실제 어쨌든지 간에 이게 방화로 이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딸과 아내도 선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데다가 이 씨가 나 다시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겠다. 술 끊고 또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겠다. 그랬더니 배심원단이 이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반적으로는 원래 처음 나왔던 형보다는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 1년 이렇게 선고가 된 거죠. 네. 뭐 가벼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지 후보가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흔한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조만간 명절이잖아요. 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두 가지는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는데 그러네요. 그게 하나가 종교 이야기 또 하나는 정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게 끊임없이 평행선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좁은 방에 계속 군부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서 결국은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사그라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는 사실상 조심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대 간에나 뭐 이런 정치적인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을 그러니까 우리 세대도 그랬단 말이죠. 그 부모님과는 정치 얘기를 그러면 특히 이제 그 설 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는 안 하는 게 뭐 상책이겠네요. 빙고. 예, 네, 저는 빙고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정 내 토론 문화가 잘 이루어져서 그쪽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내 이야기도 잘 전달이 돼서 우린 서로 이렇게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게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전에도 한번 싸운 적이 있다면 요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오징어 알러지 했으면 짬뽕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굳이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가족 간에 분쟁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지금까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네네.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정치 얘기로만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나 차이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네. 소비 패턴. 이를테면 어른들이 볼 때는 젊은 층들이 오늘 먹고 죽자 뭐 이러는 것 같고 네. 어른들을 향한 젊은이들의 시선은 뭐냐면 저렇게 쌓아둬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이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 패턴도 다르고요. 결혼관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입장과 결혼 옵션이다, 선택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그거 말고도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애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머스트, 곧 당위의 의지결을 가지고 있는 윗세대들하고 지금 현재는 애는 뭐 선택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대 간의 여러 차이들이 네. 요새는 조금 더 확연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7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나 아니면 그 앞 세대들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안락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열심히 하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그러니까 좋은 차, 좋은 옷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죠. 이게 현재에 투자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어떤 세대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주제는. 네, 왜냐하면 이전 세대는 사실상 궁핍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항상 현재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고 이 불안을 우리가 저축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회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실질적 만회도 있지만 심리적 만회가 굉장히 큰 겁니다. 상대적으로 요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풍요 속에 성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미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명확하지 않고 닿을 수 없는 미래보다는 현재에 오히려 충실한 것이 더 낫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이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 과정과 삶의 패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별되어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취미 생활에도 돈을 쓰는데요. 어떤 친구들의 얘기는 상당히 힘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저축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집 살 수 있느냐? 네. 이건 대답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네, 그렇죠. 이제 부족하지만 성공과 성취를 택할 것인가? 이게 이전 세대의 모토고요. 네. 지금 풍요롭지만 내일을 담보할 수 없다면 오히려 오늘의 풍요를 즐기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요새 말하는 이제 욜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욜로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까 이번 인생을 열심히 살고 또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인데 실제 어른들이 볼 때는 아니 오히려 우리 때보다 더 오래 사는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현재에만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건 큰 걱정이다라고 예.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집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살만한 집, 좀 거주할 만한 집을 우리가 사려고 하면 이번 생에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보통 뭐 10년 가까이 그 이상 걸리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면 이 풍요는 현재의 것으로 오히려 좀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일련의 보상 심리가 현재에 작동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는 갈등이랄까 좀 다름이라는 것이 이제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얘기 좀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지네는 시집 안 가냐? 직장 생활도 좋지만 홍기 놓치기 전에 시집을 가야지. 전 시집 안 가고 싶은데. 아니 왜? 고모 할머니 같은 시어른 계실까 봐요. 뭐? 야, 이렇게 어른들은 결혼 정년기가 되면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반면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개인도 지금 살 수 없는 그 살기 어려워하는 시대에서 결혼을 해라, 육아를 해라? 그거는 기본 없이 무조건 응용부터 하자. 그거랑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즐겁게 시간 보내는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요. 결혼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흔히 이제 3대 그 협박 레파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외롭게 죽을래? 뭐 이런 거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결혼한 자식의 모습을 보는 것은 뭐 부모 세대의 당연한 바람 아닐까요? 자연스러운 거죠. 옛날에는 사실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거를 여러 사람들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사실 이제 부모 세대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식을 머리를 올려 주어야 내 미션이 끝난다는 거예요. 사회적 미션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막상 요즘 세대들은 이건 사회적 미션이 될 수 없다.
이건 선택이지 과거의 세대의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지금 세대에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맞지도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은 선택이라고 보시는군요. 선택이라고 보기보다 네. 결혼을 이제 하지 않는 데는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 뭐 애들도 이제 계속 커가고 있는데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뭐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 여기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가 있던데 요거 보시죠. 예. 지금 이게 그 미혼 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인데 보시면 꼭 해야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쯤 보시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지금 여성 같은 경우는 52.4, 압도적이네요. 남성은 3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꼭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 부분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 아래쪽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에라 모르겠다. 네. 이 세 가지 파트를 모으면 사실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일련의 거부감이랄까요? 결혼에 대한 주저함이 아주 단적으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실제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 세대들도 일련에 좀 책임을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들은 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말 정도는 딸들이 지금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혼이 주는 이 매력에 대해서 이 기존 세대가 잘 설명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역시 그 이상형을 못 만나서고요. 네. 근데 지금 뒤에 다 보세요. 소득이 적어서, 뭐 주택 마련하기 어려워서, 결혼 생활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다 경제적인 문제로 수렴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돈이 왼수죠, 항상. 네. 돈이 왼수인데 문제는 생각해보면 지금 세대의 그 경제적 선택이라는 건 네.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3년까지고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70년대 중반까지 넘어갈 때 그 세대의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성취 가능성, 취득 가능성과 지금 세대의 취득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를 들면 네. 아들이 하나 결혼하려면 온 집안이 3대까지 대출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라 예. 사실상 이런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젊은 세대에겐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사회적인 모순 자체가 그들의 결혼을 가로막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TV 드라마처럼 지금의 세대를 반영하는 거울이 또 없죠. 보시겠습니다. 이거. 실은 얼마 전에 할머님이 오셔서 이거 주시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그러셨거든. 그래? 몇 번이나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몰라. 나 좀 스트레스 받는다? 네가 며느리라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었으면 더 했을 거야. 당연하지. 네가 아직은 젊어 모르지. 나이 좀 더 들어봐. 응? 미우나 고우나 핏줄밖에 없는 거다. 내가 셋을 낳으래, 둘을 낳으래. 딱 하나만 낳아요, 글쎄. 저기 할머님, 어머님. 응, 왜? 버릇없어 보일 거 각오하고 말씀드릴게요. 전 아이 안 낳아요. 저 이번에 굉장히 큰 드라마 맡았어요. 500억짜리고요. 해외 로켓도 상당하고. 제가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의미 있고 퀄리티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준비 들어가면 내년 가을까지는 꼼짝 못할 것 같고요. 얘야. 아니, 너 60대고 70대도 그 드라마가 너한테 무슨 소용이야? 그 드라마가 네 자식 노릇 해준다디? 네가 기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노후 계획도 잘 세울게요, 할머니. 근데 저는 자식들한테 기대서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자, 이런 그 세대 간의 갈등은 뭐 소크라테스 때에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4월에 한 조사를 보면은 청소년의 66.6%가 세대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법이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네. 제안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은 각 세대 간에 사용하는 매체가 다릅니다. 네. 이전 세대가 사용하지 않았던 스마트폰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그야말로 대화라고 할 텐데 대화는 이 세대 간의 대화는 각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가 좀 개입을 하고요. 매체가 좀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이 세대 간의 대화가 잘 일어날 수 있을지 매체로 접근하고 토론으로 접근해 가면서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